안녕하세요. 역사교실의 정민경입니다. 오늘 세계문화사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용병입니다. 우리가 용병이라고 하면 스포츠에서나 요즘에는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용병은 전쟁에서 쓰였던 사람들이죠. 인간의 역사에서 매춘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용병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국가들이 다 상비군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비군이 생긴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오랫동안은 용병 제도가 용병을 많이 활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비군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잖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용병을 운용했는데 이 지금은 이제 징병 제도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강제로 이 병역의 의무를 갖게 되는 건데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에서 이 징병 제도를 채택하면서 엄청난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급속히 세계 각국에 보급이 되었다고 하고요. 징병에 대조되는 개념이 지원병이죠. 자유병제요. 그러니까 직업군인 같은 경우도 지원 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병제,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국가가 계약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용병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자유병제죠. 용병의 역사를 보면 이제 제일 등장하는 이제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카르타고의 용병이에요. 카르타고는 다 아시는 것처럼 그 페니키아인이 북아프리카에 건설한 도시국가잖아요.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이탈리아에 장하가 있고 이 앞꿈치에 시칠리아가 있고 시칠리아 너머로 있는 이 북아프리카 쪽이 지금 카르타고죠. 근데 요충지잖아요. 지중해 통상이 요충지여서 이제 해상무역으로 발전하는데 그러면서 지중해 최강의 해상무역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상인 국가죠. 그래서 이제 군사력은 별로 강하지가 않았고 돈이 많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용병들을 이제 계약을 맺어서 용병들을 썼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카르타고를 로마 사람들은 이제 포엔이라고 불렀죠. 페니키아인이라고 해서. 근데 이 로마와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시칠리아 이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이 거의 20년이 넘도록 전쟁이 벌어져요. 로마군의 승리로 끝나죠. 근데 문제는 이 전쟁을 담당했던 주역들은, 그러니까 로마의 경우에는 로마 시민군들이었지만, 이 카르타고 같은 경우는 카르타고 사람들이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용병들이 싸운 거예요. 월급을 받고. 그런데 전쟁이 끝났는데, 밀린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용병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인데 사령관이었던 이 하밀카르 바르카스라고 하는 이가 이 용병들을, 군대를 이끌고 이 용병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 목숨값을 달라고 했더니 죽음으로 대답을 해준 거죠. 이 하밀카르 마르카스의 아들이 한니발이에요. 한니발이 다시 이 로마군에 복수하겠다 이러면서 로마를 쳐들어가잖아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보병과 기병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를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전역을 완전히 휩쓸어놔요. 로마군을 막 불안에 떨게 하는 거죠. 10여 년 동안. 그러다가 카르타고 본토가 공격당하면서 본토로 갔다가 이제 로마군에게 패배하면서 2차 포위 전쟁이 끝나는데 이 한니발의 군대에도 아프리카 용병들 그리고 갈리아인 용병들이 많았고요. 결국 이 카르타고는 세 번째 로마의 침략을 받고 카르타고는 멸망해요. 카르타고는 멸망하는데 이 카르타고를 멸망시키고 카르타고의 모든 것을 차지한 로마인들. 그 당시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 군대는 시민군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그 군대가 돼서 싸웠지만 로마가 점차 영토가 확장되면서 로마 시민권들도 이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본토와 속주가 구분되는데
속주 같은 경우는 10분의 1 세금을 내야 됐었대요. 근데 속주에서 25년간 로마군으로 근무를 하면 로마 시민권을 주는 제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갈리아 지역에서는 로마 군대에 복무를 해서 이제 시민권을 획득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점차 이 군대라는 게 너무 힘든 일이니까 너무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그래서 이 마리우스가 집정관이 되면서 기원 BC 107년이면 아직 그 카이사르가 태어나기 몇 년 전인데, 징병, 그때까지는 다 로마는 징병, 기본적으로는 징병이었던 거예요. 근데 징병을 지원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로마 시민들이 당연히 그 시민의 의무로서 군대에 나갔던 거였기 때문에 별다른 급료가 지급되지 않았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급료를 주는 거죠. 월급을 주는. 그러면서 직업으로 군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토도 없고 직업도 없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군대에 들어와서 군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는 이후에 황제정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비군이 성립이 되는데 워낙 로마가 이제 확장되면서 근데 게르만 용병들이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로마의 21대 황제는 카라칼라 황제인데 이 사람이 칙령을 내리면서 212년에 제국 내 모든 자유민들, 뭐 지금 이베리아 반도나 지금 프랑스인 갈리아 이런 데 살고 있는 속주민들도 다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 모든 자유민들은 다 로마 시민권이다. 이러면서 시민권을 부여하게 되니까 속주에서 25년 동안 근무를 해서 시민권을 받으려고 근무하던 사람들이 다 당연히 병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병사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국경 바깥에 있는 게르만인 용병들이 더 확대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장교급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군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거죠. 로마가 점점 로마 제국이 커지면서 나중에는 그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고 뭐 수도가 비잔틴으로 옮겨지고, 그러다가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하는데 이 서로마를 멸망시키는 사람이 게르만의 용병 대장이었던 거죠. 오토 아케르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로마는 용병에 의해서 무너졌다. 서로마는. 그리고 중세에 이제 용병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 용병이 스위스 용병이었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지금은 당연히 독립국가인데요. 이제 이 유럽의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의 간섭을 받게 되는 거죠. 한때는 프랑크 왕국의 일부였다가 한때는 신성 로마 제국의 일부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합스부르크의 그 군대랑 싸우면서 스위스 사람들이 너무 잘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알프스 산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산지대에서 체력이 엄청 좋아서 이 합스부르크 군대를 너무 쉽게 이기면서 이제 이 스위스 사람들이 용병으로 유럽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스위스는 아무런 산업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척박한 땅에서 농사 지을 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용병을 수출하는, 용병 수출이 스위스 최대의 산업이 되는 거죠. 이 피해 수출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전 유럽의 전쟁이 굉장히 많으니까 로마 교황이나 이탈리아 도시들, 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서로 이 스위스 용병하고 계약을 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이 정식 용병 계약을 체결하고 이 스위스 용병 부대에게 스위스 근위병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스위스 근위병들이 프랑스 왕궁을 경배하게 했답니다. 스위스 용병의 그림이고요. 그리고 로마 교황청도 이 스위스 용병들을 근위병으로 계약을 했대요. 그런데 1527년에 이 1527년이면 1517년 종교개혁 사건이 벌어진 10년 후에요. 그런데 신성 로마 제국 군대가 계속 그 교황청과도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성 로마 제국 군대도 일부는 제국 군대지만 대부분의 군대는 다 용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월급이 밀렸대요. 그래서 이제 계속 월급을 달라고 이제 항의를 하던 차에
로마에는 금이 많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로마로 쳐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약탈을 당해요. 교황청을 공격하고. 근데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황청을 경호하던 스위스 근위병들이 목숨을 걸고 이 2만 병력을 막아내면서 시간을 버는 동안 교황은 무사히 비상 통로로 해서 피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위스 근위대는 147명이 사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후에 전 유럽인들과 특히 교황청에는 스위스 근위병들에 대한 신임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도 교황청은 이 스위스 근위병들이 경호를 쓰고 있고요. 전통식 복장을 하고 경호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대식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훈련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이 근위병이 들고 있는 저 무기가 이제 창에 이 도끼 같은 게 꽂혀져 있는 헬버드라고 하는 그 무기인데요. 도끼창이라고도 부르고요. 근데 사실은 원래는 아마 이제 낫 같은 농민들의 무기였을 것이다, 초기에는. 그런데 이게 전투에 사용되면서 더 강력한 전투 무기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프랑스 혁명하고도 스위스 용병이 관련이 있어요. 1789년에 프랑스에 혁명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국왕이 계속 오스트리아나 이런 다른 나라들이랑 연락을 하면서 피신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프랑스의 시민들 중에서 이제 상킬로트라고 해서 혁명의 주도 세력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귀족들이 아니고 시민군들이 그 틸레리 궁, 그 당시 이제 국왕이 감금되어 있었던 틸레리 궁을 습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경호하던 이 스위스 근위병들이 죽음으로 수호를 하는 거죠. 결국 이제 다 살해를 당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 스위스라고 하는 국가 이미지 자체가 이 약속을 지키는, 죽음을 무릅쓰고 계약을 이행하는 그런 철저한 신용, 이러한 국가 이미지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자상은 1821년에 조각된 사자상인데 지금 스위스 루체른에 있다고 하는데요. 빈사의 사자상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사자상인데 자세히 보시면 등에 이렇게 부러진 창이 꽂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안고 있는 게 방패, 이렇게 깨진 방패에 그 잘 보시면 이제 백한무늬,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백한무늬, 그리고 창, 파이크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스위스 용병 부대를 벤치마킹한 것이 란츠크네트라고 하는 독일의 용병 부대예요. 그래서 보시면 저 스펠링을 보시면 LA&, 영어로 읽으면 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지방 이런. 그래서 크네흐트는 병사, 그러니까 지역의 병사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독일 지방, 특히 남독일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민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위스 용병은 국가관리라고 하면 이 란츠크네흐트는 이제 사기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용병 대장이 있어요. 용병 대장을 전쟁 기업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이 용병 대장은 부대 내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전투 지휘권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용병 대장이 병사를 모집하고 그리고 공권력과 먼저 계약을 맺죠. 병사 1명당 얼마, 언제까지 전투하고, 이런 시간,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급료는 현금.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니 일반인들의 일보다는 훨씬 이제 비싼 아주 고임금인 거죠. 근데 전쟁을 하게 되면 식량 보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식량 보급이 별다리가 없고, 민간 기업이 사기업인 주보상인이라고 해서 주보상인들이 식량과 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제공했대요. 그래서 이 용병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그 뒤로 후진으로는 이 병사들
병사들 정도의 민간인들이 거기를 따라가는 거죠. 장사꾼들이. 그래서 술 필요하면 술 주고 밥 필요하면 밥 주고 뭐 여러 가지들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란츠크네트와 그의 부인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이 창병들의 전투. 아주 정말 끔찍한 전투의 현장이고요. 또 우리가 용병하면은 세포위 용병을 빼놓을 수가 없죠. 세포위는 그 동인도 회사가,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인도 통치를 위해서 고용한 인도인 용병이잖아요. 그 세포위 항쟁 전까지 인도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의 90% 이상이 세포위였답니다.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가 인도 정복을 하는데 천병 역할을 바로 이 세포위 용병들이 했던 거죠. 1757년이면 유럽에서 7년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해인데 이 인도에서도 영국군과 프랑스군 간의 전투가 벌어져요. 이게 플라시 전투인데 이 플라시 전투에서 세포위가 처음 동원됐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2,000명가량이었대요. 근데 플라시 전투가 벌어진 100년 후인 1857년에는 이미 세포위의 수가 20만 대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 세포위들이 항쟁을 벌이는 거죠. 영국에 저항해서.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무굴 제국에서 또 델리를 진격해서 무굴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에 반대해서 싸웠으나 결국 이제 처절하게 실패하게 되죠. 그 세포 항쟁이 무너지면서 무굴 제국도 무너지고 이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로 되는 거죠. 세포 항쟁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현재 가장 유명한 용병은 구루카 용병이에요. 구루카는 네팔에 사는 소수 부족인데요. 1814년에 영국 군대가 네팔을 침공했다가 이 구루카족과 맞붙은 거죠. 구루카족은 쿠쿨이라고 하는 단검을 쓰고 있는데 이 산악지대, 고산지대니까 폐활량이 엄청 좋고 엄청나게 용감하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구루카족을 영국은 평화협정하면서 자기네 군대로 들인 거죠. 그래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구루카족 전사들을 용병으로 고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1857년에 인도에서 세포위 용병의 항쟁에 구루카가 투입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영국이 벌이는 모든 전쟁에, 영국과 관련된 모든 전쟁에 이 구루카가 참가하면서 엄청난 활약을 벌이게 되는 거죠. 1차 세계대전 때 20만 명이 넘는 구루카족이 용병으로 참전했다고 하고요. 2차 대전에서도 맹활약을 했다고 하죠. 현재도 영국에서 활약하는 구루카 용병은 약 3,000명인데 연간 약 200명을 구루카 용병을 모집한답니다. 그런데 구루카 사람들은 별다른 산업이 없다는 거예요. 네팔도 가난한 나라잖아요. 산악에. 그래서 구루카 용병이 되는 게 꿈이랍니다. 그래서 거의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용병이 되면 이 현대식 구루카인데 여기 싱가포르의 구루카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을 때 그때 또 경호를 맡은 사람들이 이 구루카였다고 하고요. 지금 이 단검이 유명한 단검 쿠쿨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구루카 사람들은 용병이 되는 것밖에는 꿈이 없다고 하고 지금도 이 전 세계에서 실제 전투에서 구루카인들은 맹활약을 하고 있다고 하죠. 용병의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고 하지만 현재는 또 민간 군사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국가에서 주도하는 군사적인 영역이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어서 용병의 역사는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